자, 27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은 1번.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하여 전세권에 기한 경매 신청권이 없다. 5입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왜 한숨을 계세요? 틀리셨어요? 예?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우선 변제권에 인정이 돼요. 그렇지만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2번 토지 전세권의 경우 전세권의 법정갱신 인정된다. X죠.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건물에 대해서만 인정이 돼요. 정리를 해보면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별말 없으면 나가라는 등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갱신되는데 요 우리가 뭐죠? 법정갱신이라고 하고요. 조심할 것이 몇 가지 있죠. 첫째, 건물에 관한 전세권에 대해서만 법정갱신 인정된다. 토지에 대해서는 법정갱신 인정되지 않고요. 세 번째 주의하실 것은 등기할 필요는 없다. 다시 말하면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되고요. 등기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죠? 대항할 수가 있고요. 근데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전환이 되죠. 따라서 법정갱신이 되면 뭐 1년, 2년 이런 보장기간은 없고요.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 소멸 통과하면 6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됩니다. 나머지 것들 3번 존속기간의 만료는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말소 등기하지 않아도 전세권은 소멸하게 되고요. 4번 전세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요. 따라서 전세금 반환은 새로운 소유자만 반환 의무를 지거든요. 따라서 전세권 설정자가 제3자에게 목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는 원칙적으로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한다는 지문은 5 맞는 지문이고요. 5번 전세금 반환 채권만 원칙적으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는 없어요. 다만 소멸이 된 후에는 채권만 양도할 수 있고요. 아니면 5번처럼 소멸될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양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맞는 질문이죠. 28번입니다. 유치권자의 소멸 사유가 아닌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소멸 사유가 뭐냐면 2번 점유의 상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소멸하게 되는데 문제는 4번 제3자에게 유치물을 보관시킨 것은 점유를 상실한 게 아니라 간접 점유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유치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죠. 다시 말하면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해야 되는데 직간접을 불문합니다. 답은 뭐죠? 4번이죠. 29번입니다. X 건물에 대해 1순위로 저당권, 2순위로 전세권, 3순위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자, 경매가 되면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됩니다. 따라서 1순위 저당권도 3순위 저당권도 소멸하고요. 두 번째, 용의권의 소멸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하냐면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기 때문에 누가 경매를 신청했든지 전세권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죠. 따라서 4번 소멸하되 2순위로 우선 변제권을 가진다. 이게 답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고요. 전세권과 같은 용의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고 하나 더 한다면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경매로 뭐 되지 않죠?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 하나 더 기억하면 되겠죠.
30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입니다. 건물을 신축조했죠.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건물이 없었죠. 따라서 이것은 법정지상권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신축되면 일괄 경매권이 인정이 되거든요. 근데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일괄 경매권이 인정되려면 반드시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저당권 설정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 경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매 당시 제3자 그 건물을 소유하는 때에도 일괄 경매 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지문은 X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일괄 경매가 인정되려면 반드시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2번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3자 간의 합의가 있고 또 제3자를 실질적 의미의 채권자로 볼 수가 있다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는 유효하고요. 3번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단순한 이용 계량 행위는 아닙니다. 뭐로 평가되죠? 처분 행위로 표가되므로 처분권이 있어야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고요. 4번 무효등기 유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인데 이 4번과 5번의 차이점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5번부터 먼저 보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소멸 후 그 말소 등기 전이에요. 그러면 채권이 소멸되면 무엇도요? 저당권도 소멸되니까 저당권 등기는 무효입니다. 또 우리는 등기에 대해서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무효인 등기를 이전 등기 받아도 권리를 뭐할 수는 없어요. 취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멸 후 그 말소 등기 전에 피담보 채권의 전부 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무효입니다. 왜요? 원래 등기가 뭐죠? 무효니까요. 다시 말하면 3번, 4번처럼 무효인 등기를 유용, 재활용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무효인 등기를 이전받았다 그래서 권리를 뭐하는 건 아니에요?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넘기셔서 31번입니다.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근저당권이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이라는 말은 계속적 거래관계가 유지되는 중이라고요. 그 상태에서 채권의 일부가 양도된다 그래서 그 근저당권이 양수인에게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 거래관계가 계속해서 뭐죠?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뭐죠? 1번이고요. 2번 근저당권이란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근저당권이니까 채권 최고액이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할 뿐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원인 변경할 때 뭐 후순위 권리자 승낙 같은 거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피담보 채권이 확정이 되면 일반 저당권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후에 발생하는 채권은 더 이상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될 수가 없고요. 5번 물론 확정되기 전이라도 약정으로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가 있겠죠. 32번입니다. 계약 교섭 단계에서 부당하게 파기를 하면요. 우리 판례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요 손해배상의 범위는 실내이익을 배상하되
무엇보단 클 수 없냐면 이행이익보다는 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과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원시적 전부불능이죠. 원시적 전부불능이고요. 계약 체결자는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원시적 전부불능에 대해서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면 요 체결자는 상대방에게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책임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라고 하고요. 책임의 내용은 뭐죠? 신뢰이익을 배상하되 이행이익보다 클 수는 없죠. 아무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언제 문제가 됩니까? 원시적 전부불능에서 문제가 됩니다. 32번입니다.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드는 문제는 아닌데 갑과 을은 갑의 임야에 을의 배수시설을 완비해주고 그 공사비에 가름하여 을이 그 임야를 1년간 사용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공사금의 지급에 가름한 갑의 임야 사용권 부여가 원시적으로 이행불능이라고 할 때 그에 대한 법적 평가로서 옳은 것은 일단 원시적 이행불능이니까 불가능한 거니까 1번 을의 갑에게 계약 체결을 강제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겠죠. 2번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갑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 그건 아니죠. 계약 체결 전이라도 계약 교섭 단계라 하더라도 부당하기라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3번 계약 체결 거부로 손해를 입은 을에게는 갑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다. X입니다. 채무불이행일 수는 없습니다. 불법행위인 거죠. 왜? 계약을 체결 안 했다면. 4번 계약 체결을 신뢰하고 이행에 착수한 준비비용 계약 체결이 좌절되어도 어쩔 수 없다 생각한 비용도 갑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데 요 신뢰이익에서 뭐는 빠지냐면 계약 체결이 좌절되어도 어쩔 수 없다 생각한 비용은 신뢰이익이 아닙니다. 이거는 뭐예요? 신뢰하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겁니다. 매매 계약을 하러 가는데 배가 고파 중간에 짜장면 먹었어요. 신뢰가 아닙니다. 왜? 그거는 체결되든 안 되든 짜장면은 뭐죠?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체결이 안 돼도 비용이 지출돼야 된다면 그거는 뭐가 아니에요? 신뢰이익이 아니고 따라서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약 체결이 안 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비용은 다 뭐가 아니에요? 신뢰이익이 아니에요. 4번도 X죠. 5번 갑은 교섭중 부당 파기로 계약 체결을 신뢰한 을에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 무슨 책임을요? 불법 행위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게 맞는 지문이고 책임의 내용은 신뢰이익을 배상하되 무엇보다는요? 이행이익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33번입니다.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은 X토지 1억 원에 매매하기로 합의하였고 을은 갑에 대하여 1억 원 대여금 채권이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동시이행 항변권을 가진 자가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이행지체에 빠진다. X입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이 존재한다면 주장하지 않아도 뭐가 아니죠? 이행지체가 아닙니다. 2번 을이 동시양변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에 빠진다. X입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 합치면 되겠죠. 동시이행항변권이 인정이 된다면 주장하지 않아도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더라도 뭐가 아니죠? 이행지체가 아니죠. 3번 갑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등기 서류를 거부하였는데 을이 그 수령을 거절한 경우 후에 갑이 재차 이행 제공 없이 을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하면 을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입니다. 자, 이게 어떤 추이냐면
동시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돼야 되는데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계속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이행을 했는데 상대방이 안 받았다 그래서 동시이행변권이 뭐 되는 건 아니죠?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따라서 계속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해야지만 상대방의 동시이행변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3번이 오고 3번이 맞는 질문이죠. 4번 갑이 을을 상대로 대금 지급 청구의 소송을 제거했고 이에 대하여 을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하면 법원은 원고 패소를 선고해야 한다. X입니다. 유치권이 주장되거나 만약에 동시이행 항변권이 주장이 된다면 우리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립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상환 급부 판결이라고 합니다. 너도 이행하고 너도 이행해라는 의미에서 상환 급부 판결 또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원고 패소를 선고해야 한다. OX가 되는 거죠. 4번은 5번 만일 갑이 소유권 이전에 관하여 선이행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을은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더라도 갑은 동시이행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X입니다.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지만 상대방의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는 동시이행변권이 인정이 됩니다. 34번입니다. 일단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효한데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이건 뭐가 되죠? 이행불능, 채무불이행 문제가 되고요.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이게 뭐가 되냐면 위험부담 문제가 됩니다. 특히 조심할 것은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누가 채권자인지 채무자인지 특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매 경우에는 매도인이 채무자거든요. 근데 교환계약은 둘 다 물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채무자인지 채권자인지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채무자가 아니라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쌍방 모두에게 고의과실이 없어야 그때 비로소 뭐가 되냐면 위험부담 문제가 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답은 뭐죠? 1번이 돼요. 교환계약의 일방 당사자의 채무이 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불가능하게 됐다면 이행불능, 채무불이행 문제이지 위험부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나머지 것들 다 고의과실이 없다는 얘기고 이 2번 같은 경우에는 수령지체 중에게는 상대방이 위험을 부담하고요. 또 3번은 제3자가 방해했다는 말은 쌍방 모두에게 뭐가 없다는 얘기죠? 고의과실이 없다는 얘기고 4번도 보시면 정부가 수익 금지를 했다. 그래서 구입할 수 없다. 이것도 뭐죠? 쌍방 모두에게 고의과실이 없다는 얘기고 5번도 천재지변이죠. 쌍방 모두에게 고의과실이 없다는 얘기죠. 따라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35번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은 뭐가 중요하죠? 용어가 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면서 을이 병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요 갑을 우리가 뭐죠? 요약자, 을을 우리가 낙약자, 병은 우리가 뭐죠? 수익자 또는 제3자라고 하죠. 그러면 내가 이 돈을 직접 받겠다라는 수익 의사 표시는 돈을 줘야 할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죠? 을에게 해야 되겠죠. 따라서 1번 제3자가 하는 수익 의사 표시는 상대방은 요약자이다. X. 돈을 줘야 될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 됩니다. 답은 1번이죠. 2번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니죠. 요 매매 계약은 갑과 을 간의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하게 되고요. 3번 낙약자는 요약자와의 계약에서 발생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맞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동시항변권이죠. 만약에 갑이 을에게 재산권을 이전해 주지 않아서 을이 매매대금 못 주겠다라는 동시항변권이 있다면 누구에게? 병에게도 대금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죠? 주장할 수가 있을 거고요. 4번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제3자는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맞죠.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스스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고요. 5번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합의만으로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맞죠.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36번입니다. 약관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넣었는데 일단 우리가 법인의 정관은요. 자치법규예요. 정관은. 약관은 계약의 내용입니다. 차이가 뭐죠? 우리가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제가 동의 안 해도 저에게 적용이 되죠. 그죠? 다시 말하면 법인의 정관이 자치법규라는 말은 구성원들이 동의를 안 해도 당연히 그 구성원들에게 정관의 효력이 미친다는 얘기고요. 약관이 계약이라는 말은 약관은 뭘 해야지만요? 동의를 해야지만 승낙을 해야지만 뭐가요?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뭐 하려고 그러면 약관이라는 거 기어나와가지고 꼭 뭐라고요? 동의함이라고 클릭하게 하는 거죠. 1번. 보통거래 약관의 구성력을 가지는 근거는 약관 자체가 법규 범위이기 때문이 아니라 약관 작성자와 상대방 사이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5. 맞는 점이죠. 2번 약관은 원칙적으로 동일해야 구속력이 발생해요. 근데 문제는 일일이 동의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명시 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약관의 내용을 명백히 보여주고 어려운 것이 있으면 설명해 줌으로써 약관의 구속력이 발생해요. 이건 또 뭘 보면 생각나시냐면 보험 광고 보면 꼭 그렇지 않나요? 막 그 이순자 씨 나와가지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뒤지기만 하면 돈 줍니다 막 이러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뭐예요? 본 계약은 막 연불내잖아요 마지막에. 그죠? 본 계약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그거 누가 듣기는 하겠습니까? 그죠? 근데도 꼭 끝에 어떻게 본 계약은 당사자가 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그 약관이 구속력이 발생하려면 동의받을 수는 없잖아요. 뭘 해야 돼요? 명백히 보여주고 설명을 해야 구속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기중한 시간에 약관을 먼저 설명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2번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기재한 약관 조항을 고객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약관 작성자는 그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5. 맞는 점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자, 여러분 학원 등록할 때 약관 보셨어요? 학원의 약관? 학원에 약관이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왜 학원의 약관 안 보여주죠? 면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원은 개별적 학원이 만든 약관은 없고요. 교육지원청에서 법령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만들어 놓은 약관이 있어요. 그런 약관은 명시 설명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학원은 약관을 비치하지도 않고요. 그 약관의 내용을 우리에게 뭐 하지도 않아요?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3번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그것이 당해거래계약에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에 적용되어 있는 사항이라면 사업자 일을 따로 명시 설명해야 한다. X입니다.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명시 설명 의무가 뭐죠? 면제가 되고 따라서 학원 같은 곳에서는 약관을 따로 뭐 했잖아요? 비치하지 않습니다.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하다면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고객에게는 유리하게 해석해야 되고요. 5번 약관 그 내용과 다른 개별 합의가 있다면 그 개별 합의가 오히려 약관보다 우선하게 되는데 5번 분양자와 수분양사 사이에 약관 조항과 다른 합의가 있으면 그 합의가 우선하에 적용된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3번이고 다른 건 다 잊어버리도록 3번은 꼭 기억해 주세요. 그죠? 3번은 학원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37번입니다. 측량 비용, 등기 비용, 담보권 말소 비용 등 매매 계약하는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하나요? 등기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죠. 그죠? 아파트 샀어요. 이전 등기 누가 돈 들었어요? 매수인이. 담보권 말소 비용 누가 부담해요? 매도인이. 다시 말하면 아파트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말소하고 이전 등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기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거고 담보권 말소 비용은 누가요?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니까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는 지문은 뭐죠? X입니다. 2번 매매 대금 지급 장소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주소지지만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는 인도 장소가 되고요. 3번 일방 예약을 하면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효과가 생기고요. 4번 별말 없이 계약금이 수수가 되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을 하는데 5번 계약은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고 반드시 계약금이 지급돼야 성립되는 뭐죠? 유허물 계약이 됩니다. 38번이죠. 우리가 매매에서 담보 책임을 주장한다.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담보 책임과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둬야 될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일단 매도인 입장에서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요구하지 않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매수인이 뻔히 알면서 샀으면 악의였다면 담보책임 묻지 못할 텐데 매수인이 악의여도 할 수 있는 게 있다. 첫째, 전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는 할 수 있다. 두 번째, 일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악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다. 세 번째, 매매 목적물에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었고요. 이 저당권, 전세권이 실행되는 바람에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거나 상실하면 악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매죠. 경매에 있어 담보책임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책임 물을 수가 없고 경매는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만 담보책임 물을 수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매도인인 채무자가 담보책임을 부담하지만 채무자가 매도인이 무자력이면 완전 개그지면 이때는 2차적으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 정도는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어차피 양이 많은 데서 한 문제를 찾는 거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답은 그래서 간단합니다. 4번 보시면 문제부터 봐야겠네. 38번.
갑은 경매 절차에서 저당 목적물인 을 소유 엑소트를 경매로 매각받고죠. 그러면 이제 경매로 인한 담보 책임을 유추해내고요. 요 가지고 문제를 푸는데 4번 담보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갑은 을의 자력 유무를 고려함이 없이, 다시 말하면 채무자의 자력 유무를 고려함이 없이 곧바로 배당 채권자에게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X. 1차적으로는 채무자가 부담하고요. 채무자가 뭐여야지? 무자력이어야 2차적으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가 부담하니까 답은 뭐죠? 4번이고.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3번이죠. 경매 절차가 무효인 경우 갑은 담보채 물을 수 없다. 이건 맞아요.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있죠. 모든 책임은 유효함을 전제한다. 모든 책임 뭘 전제한다고요? 유효. 무효면 책임 안 생깁니다. 뭐 매매가 무효라도 책임 안 생기고요. 경매가 무효라도 책임 안 생기고요. 따라서 경매가 무효라면 담보 책임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넘기셔가지고 39번입니다. 임차인 을은 임대인 갑의 동의 없이 병가 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 건물을 인도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일단 동의 없이 인도해 전대가 이루어졌죠. 여기서 우리가 옳은 걸 찾는데 1번 갑과 을 사이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병은 갑에게 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등 2번 병은 을에 대한 차임의 지급으로서 갑에게 대항할 수 없고 차임은 갑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등 4번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로 종료한 병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갑의 해지로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등 5번 전대차가 종료하면 병은 전차물 사용의 편의를 위해 을의 동의를 얻어 부숙한 물건의 매수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등 3번을 제한 나머지 모든 지문은 뭐냐면 동의를 얻어서 전대한 경우의 냉이에요. 뭘 얻어서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따라서 다 뭐죠? X인 거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갑이 병에게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요. 갑은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돼요. 갑이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다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 갑은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병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40번입니다. 갑이 자기 소유 X 건물 을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을 모두 고르면 기억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게 반환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유로 X 건물을 보존해야 한다. 맞죠? 근데 여기서 선관주의 의무인데 맞는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 반환할 때까지예요. 종료시까지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임대차 계약 끝나는 날이에요. 종료시죠? 근데 이번 주말 이사 가기로 했어요. 그럼 반환시는 언제? 오늘 주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반환할 때까지를 뭐로 바꿨어요? 종료할 때까지로 바꾸면 뭐가 돼요? X가 되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2번, 니은번 X 건물에 그죠? 니은번 X 건물의 멸실로 인하여 을의 갑에 대한 채무 불이행 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을의 기책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은 갑에게 있다. X입니다. 요 니은번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판례는 뭐 불이 났다 그러면 임차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고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집이 불났어요. 그럼 당연히 임차인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뭘 해버려요? 추정을 해버리기 때문에 임차인이 책임을 면하려면 임차인인 을 스스로가 뭘 입증해야 돼요? 아무런
고의도 과실도 없다는 사실이 을수수료가 입증해야 되므로 니은번은 뭐죠? X고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디귿번 을이 자신의 비용으로 X 건물의 증축한 부분을 갑소유로 귀속시키라는 약정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증축된 부분은 원칙적으로 부합해요. 다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그때는 뭐 하잖아요? 부합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지문에서 부합됐는지 안 됐는지가 안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뭐 가지고 문제 풀어야 돼? 원칙. 부합됐다고 문제를 풀어야죠. 부합됐다고. 자, 부합이 되면 뭐로 가냐면 유익비 상한증후권 문제로 가고요. 유익비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고요. 부합이 안 되면 그때 비로소 뭐로 가요? 부속물 매수청구권으로 가는데, 부속물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어서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 없거든요. 다시 말하면 별말 없으면 뭐 됐다고요? 부합됐다고 문제를 풀어야 돼. 이거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니라 기출 문제예요. 따라서 증축한 부분은 부합된 겁니다. 따라서 갑의 소유로 기속시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이므로 무효이다. X.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비로소 뭐로 갑니까?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가고요. 그런 거 없다면 부합됐다고 봐야 되겠죠. 리을번 갑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기하여 X건물에 부속한 을소의 동산을 압류한 때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맞습니다. 이걸 법정 질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개념 정도는 이렇게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연체하고 있는 차임을 확보하기 위해서요, 임대인이 만약에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하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법정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의 과실이나 또는 동산을 압류했으면 이거 우리가 뭐라냐면 법정 질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임차인의 차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하면 이게 뭐죠? 법정 저당권. 임차인 소유의 과실이나 동산을 압류하는 것은 뭐죠? 법정 질권. 따라서 동산을 압류한 때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맞는 것은 뭐죠? 기억 리을에서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좀 풀어본데 아마 이게 하다 보면은 다음 주에는 성적이 좀 오를 거예요. 난이도는 비슷합니다. 제가 이렇게 저는 뭐 성격이 거지 같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지금 같이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그냥 다 알고 그냥 그런 거 하기 싫어요. 그죠? 그냥 예를 들어서 쉽게 들여가지고 다 70점, 8점 맞으면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초전 이 시간은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좀 문제가 좀 까다롭게 드리는 거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좀 틀린 거 위주로 확실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